그런 걸 뭐하러 사세요? 왜? 아니, 안마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사도 효과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셨어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앞으로는 저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슨 용돈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사니? 사기 당한 거 아니고. 좋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산 거야. 그래요. 어쨌든 겉보세요. 50만 원 드려도 남죠? 뭐? 너 정말 제대로 안 줄 거니? 합가할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엄마가 돈 쓰실 데가 어디 있어요. 재환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잠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서 가끔씩 기분 전환만 하시면 되죠. 그거 부족하다고 하시면 엄마가 안 아껴 쓰신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7세 오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아들 48세 문기범입니다. 오 씨에겐 지난 1년이 가장 끔찍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 앞으로 또다시 잃을 예정이기도 하죠.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고 그런 아들을 찰석같이 믿은 자신이 바보였죠. 남편과 열심히 벌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것이 오 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오 씨가 보았을 때도 아들은 먹고 살 걱정은 많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오 씨에게 줄 용돈 몇십만 원도 그저 아까울 뿐이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아들에게 줄 만큼 주었고 지금 오 씨에게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예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탐냈던 아들의 이제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100세 시대라더만 100살까지 살다 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게. 근데 무슨 아들이 외국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아저씨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이웃 여자의 장례식장. 상주 자리에 그녀의 남편이 덩그러니 있었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어서 안 왔나? 아니 멀다고 자기 엄마 장례에도 안 와? 이상하긴 하다. 그럼 아저씨는 이제 혼자 사는 거야? 아들이 안 데려가나? 아이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데려가겠어? 참 무섭다. 나도 남편 죽으면 저렇게 혼자 되는 거 아냐? 나는 애들이 같이 살자고 안 하면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갈래. 오 씨는 이웃들의 대화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오 씨는 77세였고 오 씨의 남편은 이미 80이었지만 어쩐지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오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의 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이른 나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남들은 호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너무 허망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겨우 작별 인사나 할 수 있는 정도였죠. 오 씨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저희는 가볼게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주말 동안 함께 있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 기운 없는 오 씨의 대답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이 떠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은 질문이었습니다. 괜찮대도. 기운 차리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아들 며느리도 생활이 있기에 마냥 오 씨의 집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걱정 말고 가봐라.
그런데 기운 없는 엄마에게 꺼내도 되는 말인가 싶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 아파트 아버지 명의 아니었어요. 오 씨가 아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아니, 별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아파트는 아들의 말처럼 남편의 명의였지만 폐암 선고를 받은 직후 남편이 오 씨의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질 오 씨를 위해서였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꿨지. 아, 그래요. 알았어요. 혹시 남편이 죽고 자신이 상속받을 분을 알아본 것인가 싶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설마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어쩌면 남편도 이런 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 씨는 아주 나중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로 오 씨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오 씨는 밥도 잘 챙겨 먹었고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안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가끔씩은 오싹오싹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조용한 집안이 어색하기도 해서 늘 TV를 켜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싶을 때쯤 아들이 오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니? 일 바쁘지 않아? 평일 저녁에 어쩐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새는 덜 바빠요. 그래. 몸 챙겨가면서 일해라. 네.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낼만 하세요? 나야 뭐 똑같지. 괜찮어? 아들의 걱정하는 소리에 오 씨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침울해 있을 수는 없기에 요즘엔 외출도 자주 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혼자 살려면 허전하시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제가 재환이 엄마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엄마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 어때요? 뭐? 같이 살자고? 갑작스레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네. 뭐하러 이 큰 집에서 혼자 살아요? 이 집 팔고 저희 집 들어오세요. 이 집은 네 아빠가 엄마 노후 자금 하라고 남긴 거야. 알죠? 그러니까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도 퇴직이 뭐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나중을 생각해서 사업도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이면 회사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엄마 아파트 팔고 거기에 보태면 어떨까 해요. 그건 글쎄다. 오 씨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노후면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어차피 생활하는 건 애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용돈으로 다 쓰시면 되죠. 부족하면 더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받더라도 아파트 판돈에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러면요? 저희 집엔 애엄마도 있고 재환이도 있고요. 가족들이랑 북적북적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남은 오 씨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닌 듯 했죠. 제가 용돈 드리면 그걸로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살림도 애엄마가 하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에게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도 맞는 듯 보이고 따로 살던 아들네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불편할 것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몇 살인데? 이웃 친구들에게 말하자 너도 나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2살이야. 다 컸네 그러면. 맞벌이 해? 아니, 며느리가 집에 있지. 그럼 너무 좋지. 나 같으면 당장 들어간다. 왜? 아니, 손주 내일 모레 중학생 되는데 언니가 대신 키워주고 그럴 일도 없고 살림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힘들게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다달이 용돈 준다는데 뭘 망설여? 그런데 이 집 팔아서 아들 주기로 했는데 그래? 그건 좀 고민이 되네. 그래도 돈을 좀 쥐고 있어야 덜 불안하지. 그럼 팔아서 반만 주던지. 나중에 쫓아내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설마 아이고, 설마가 사람 잡네요. 근데 어쨌든 진짜 아들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 나도 찬성은 찬성이야. 나이 드니까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 어쨌든 자식들이 보살펴 준다는데 마다할 거 뭐 있어? 지난번에 그 아저씨 있잖아. 누구? 추어탕집 아저씨. 부인 죽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더라. 어휴, 오씨는 고민 끝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 방 쓰세요. 아들이 서재로 쓰던 방을 정리했다며 그곳을 쓰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새로운 생활이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도 있었고 원래 살던 곳과도 멀지 않아서 언제든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 나 학교 끝나고 빵 사 먹게 5,000원만 주면 안 돼요? 그래. 여기. 아싸. 그리고 손주가 있으니 고요하던 집과는 다른 활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전에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 대부분은 모임을 위해 외출해서 많이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애들 학원도 늘리고 해서 좀 빠듯하네요. 50만 원만 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던 돈이 반토막 나서 통장에 찍혔습니다. 100만 원도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50만 원이면 아파트 관리비 내고 어쩌고 하면 쓸 돈도 없었죠. 그래, 알았다. 돈 급할 것 없어. 하지만 아무리 오 씨가 돈 쓸 일이 많지 않다지만 외출 몇 번이면 그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가끔 과일이나 반찬거리도 사오기도 했고 손주 용돈도 수시로 주었습니다. 오 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도 집 팔리기 전까지는 오 씨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아들이 며칠 전에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첫 달은 100만 원을 주었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편이었죠. 재환이 엄마야. 애가 학교가 그렇게 늦게 끝나니? 아니요. 학원 갔다 오느라고 그렇죠. 그럼 학원이 이렇게 늦게 끝나? 여러 개 다녀서 그래요. 지쳐서 소파에 드러눕는 손자를 보고 안쓰러워 물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학원을 무려 5개나 다니고 있다는 손주.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보다는 아들 며느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손자 학원비였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사교육비가 한 달에 총 250만 원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은 밤늦게 과외를 한다며 선생님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오 씨의 생활비를 적게 준다던 아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 한 달치 월급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교육시킨다는데 오 씨도 몇십만 원으로 쪼잔하게 굴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도 어디 시원한 데 놀러 갔다 오자.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놀러 안 가냐고. 여행 보내주겠다더라고. 대신 돈 아까우니까 여기 근처 가까운 데로 가자. 계곡 같은 데로. 그래. 친구들의 말에 오 씨도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많은 아들. 기대하고 있던 오 씨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아들, 딸들이 보내준다던데.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돈 드렸잖아요. 뭐? 그걸로 다녀오라고? 이미 이번 달 용돈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하세요? 아들은 부족하냐고 묻지만 그 말투는 설마 부족하진 않겠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셔도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드릴게요. 또 죽는 소리를 하는 아들. 근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오 씨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은 아직 안 팔렸대요? 우리 집? 몇 번 보러 왔다 갔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산대요? 그건 아니고. 아, 근데 다음 주에 누구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부동산에서. 벌써 한참이 됐는데 잘 안 팔리네요.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이번에 안 사면 가격을 낮추자고 그러던데. 그러자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도 가격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낮춘다고 하세요. 돈이 급한지 어쩐지. 아직 퇴직할 때도 멀었는데 며느리는 아파트 타령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치고는 아들 며느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학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듯 했죠. 외식도 자주 하고 요즘엔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았습니다. 외출해서 집이 비어있을 때도 온도가 올라간다며 에어컨을 끄지도 못하게 했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빠듯하다고 했던 아들의 말도 다 거짓인 것 같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자신들이 쓰는 돈에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오 씨가 쓰는 돈은 그게 무엇이든 아까운 듯 했습니다. 70대 노인네는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박스 뭐예요? 아들이 퇴근한 뒤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실 한켠에 세워놓은 상자를 보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 저거? 오늘 낮에 나가서 사온 거야. 뭔데요?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다리가 자꾸 부어서 다리에 껴놓고 안마하는 거라는데 되게 좋다더라. 내 친구가 써보고 요즘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네. 안마기요. 아이고,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사세요? 왜? 아니, 안마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사도 효과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셨어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얼마짜린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마의자라도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고맙다고나 하겠지만 뭘 샀는지 보지도 않고
그저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며 타박하는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는 저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슨 용돈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6만 원짜리 다리 마사지기를 사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였죠.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사니? 사기 당한 거 아니고. 좋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산 거야. 그래요? 어쨌든 겉보세요. 50만 원 드려도 남죠? 뭐? 너 정말 제대로 안 줄 거니? 엄마가 돈 쓰실 때가 어디 있어요. 재환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잠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서 가끔씩 기분 전환만 하시면 되죠. 그거 부족하다고 하시면 엄마가 안 아껴 쓰신 거죠. 내가 송장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왜 안 써? 나도 돈 내야 할 곳 많아. 아파트 관리비도 매달 나가고 있고 보험료도 있고. 근데 50만 원 주면서 아껴 쓰라고. 너희는 펑펑 쓸 거 안 쓸 거 다 쓰면서 나는 안마기 하나 못하게 하냐. 차라리 내 통장 다시 돌려줘라.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오 씨가 앞으로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없으니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듯 아들이 주는 대로만 생활해야 했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 꼭 드릴게요. 오 씨가 안마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도 속상한 기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아들에게 용돈 다 쓰는 게 이렇게 서름받을 일인가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돈이었던 것을 가지고 말이죠. 돈 가지고 이렇게 서운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추접스러운 일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내일 댁에 계세요? 아니요. 그럼 지난번처럼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도 되죠? 아, 그거요. 오 씨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내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집 내놨던 거는 잠깐 보류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정말 계약하실 분인데,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돈을 주기엔 깨름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줬던 통장도 얼른 돌려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도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가 오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던 여행마저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쩌다 보니 집에서 며느리에게 삼시세끼를 받아먹게 생긴 오 씨.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외출한 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곤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전 노릇을 하게 되었죠. 차라리 입원을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오늘 하루 한숨 자면 낫겠지. 며느리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보니 오 씨 걱정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발들기 불편하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 씨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는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듯 했습니다. 분명 점심 먹고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사위가 깜깜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밤인가 보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에 들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오전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죠.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가 깜깜했습니다. 거실 화장실을 향해 천천히 걷는데 저기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아, 아파트가 팔려서 엄마한테 그 돈을 받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지난번에 누가 살 것 같다고 했잖아. 소식 없어? 몰라. 그때는 바로 살 것 같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이사 준비를 하자는 거지. 거기는 바로 계약금 입금하라고 그랬다며. 계약금 넣으면 되지 뭐. 어차피 어머니 아파트 팔릴 거잖아. 이번에 아니면 그 가격에 그 동네로 이사 못 가. 우리 재환이 좋은 대학 안 보낼 거야? 근데 그게 꼭 그 동네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 학군이 괜히 있겠어? 얘기 다 한 걸 가지고 또 왜 그래? 어머니 집 팔리면 그 돈으로 이사 가기로 했잖아. 아니, 당신이 그 집에선 어머니 못 모시겠다며? 그러면 이사도 가고, 어머니 요양원에도 모시면 그 돈을 다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도 좀 계산을 잘 해봐야 할 것 아니야? 당신 어머니 통장 가지고 있잖아. 뭘 걱정해? 당신이야말로 나랑 한 약속 안 지킬 거야? 나 이렇게 시어머니 삼시세끼 해다 바치고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해? 이사는? 알았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요양원은 천천히 알아보고. 그래도 엄마를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 내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야? 어련히 좋은데 모시지. 진짜 당신은 말 한마디로 사람 맘 상하게 만드는 거 뭐 있어. 아무튼 그러면 나 내일 계약금 넣는다. 그래, 한 발짝만 떼면 환한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 씨는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당장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오 씨만 손해였습니다.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린 오 씨는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오 씨의 돈 절반은 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오 씨는 통장을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아들이 빼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은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도 외출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씨는 이사 들어올 당시 챙겨왔던 큰 가방에 다시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샀던 다리 안마기까지 넣으니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거 들고 여행 가시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 집에 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너희 집에서 안 살 거야. 내 집에서 혼자 살려고.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쉽겠다. 나 지금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안 돼요. 대뜸 안 된다고 외치는 며느리. 왜? 계약금 벌써 넣었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엄마를 한참 우습게 봤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 가면 재환이 교육에도 좋고요. 근처 큰 공원도 있어서 엄마 산책하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이사 가는 게 싫으세요? 내가 너희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뻔뻔하게 거짓말이니? 너희는 내 돈으로 이사 가고 또 내 돈으로 나 요양원 넣어버릴 계획인 거잖아. 이제는 아들 눈이 더 이상 커질 수도 없을 만큼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 냈다니까 너희 돈으로 좋은 데로 이사 잘 가봐라. 그리고 내 통장은 새로 만들었고 비밀번호도 바꿔서 네가 못 꺼낼 거야.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들 절반은 제 몫이잖아요. 이게 왜 네 몫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만 안 줬어도 저도 같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셨을 때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엄마 몫이지. 왜 네 거야? 너는 여태껏 엄마 아빠가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잖아. 그리고 엄마 죽으면 어련히 알아서 네 거 될 텐데. 합간이 뭐니 생쇼를 해가면서 뺏어가려 해? 뺏어가려던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가져오려던 거죠. 그리고 요양원은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말만 그런 거고.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긴 말 필요 없다. 어쨌든 난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너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요양원에 안 보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저희는 계약금 다 날려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니? 왜 내 집 판돈을 가지고 그래?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건 너희가 내 노후를 평생 책임진다고 해서였고, 그렇게 나 서럽고 비참하게 만들 줄 몰랐을 때 얘기야. 너희는 할 말 없어. 그나마 내 통장에서 빼간 돈 돌려놓으라고 안 한 걸 감사하게 여겨라. 그건, 그래.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너한테 남겨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죽어도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큰 짐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지 큰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에 오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한 번의 선택이 부모 자식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옛날엔 돈 없는 부모도 자식들이 봉양했는데 요즘은 돈이 있어야 부양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없어지는 날에는 다시 버림받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삭막한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있는지 썩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서 들어와서 살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었을 뿐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것조차 자식에게 미련이 남은 탓이겠죠.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을 서럽게 하던 아들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 감상적인 생각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 집이 좋았습니다. 떠날 때보다 더 아늑해 보이는 집을 둘러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계약금으로 큰 돈을 잃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했으며 요양원은 며느리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사과했죠. 며느리와도 사이가 틀어져 괴롭다고 하소연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아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애들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맨날 애들 타령이야?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알 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장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옥자 씨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이 사는 아들 하나 그리고 같이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20대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둘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김 씨도 버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김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봉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식들도 부모한테 보살핌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43, 딸은 37이나 됐고 이제 김 씨도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자식들이 내 품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과 멀리 살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지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진주, 너 먹은 건 좀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에라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김 씨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은 최근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10년간의 자취 생활을 접고 김 씨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밥그릇과 반찬통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주 엄마 말 안 들려? 들려? 깜빡했어. 그제서야 작은 방에서 어슬렁 나오는 딸. 머리는 까치집을 했고 후줄근한 차림새도 차마 미혼의 아가씨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 안 나가니? 새 직장을 구한다더니 김 씨가 보기에는 매일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37이나 먹고 결혼 생각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 딸을 보는 김 씨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아주 태평했죠. 오늘 안 나가는데? 내일은 약속 있고. 오늘 저녁밥은 뭐야? 배퉁이를 긁으며 말하는 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며? 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퇴근하는 길에 정육점에 들른 김 씨였습니다. 어? 고기네.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됐어. 김 씨의 뒤에 서서 어깨를 마구 주무르는 딸을 보며 웃고 마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 정말이야? 아, 그렇다더라. 왜 온대? 글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김 씨도 놀랐었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인데 더 가까이 살겠다고
같은 아파트로 온다니 놀랄 수밖에요. 새언니 이번에 복직한다면서. 그럼 뻔하네. 보나마나 애기 봐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라 그러더라. 아들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첫째가 10살이고 늦둥이 둘째를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쉬다가 이제 곧 다시 직장에 나간다고 했죠. 조심해, 엄마. 애기 봐달라 그러면 어떡해. 뭘 어떻게? 가끔씩 봐주면 되지. 어차피 너도 집에서 놀잖냐? 그러자 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긴 뭘 놀아? 그리고 애기는 질색이야. 말을 해도 참. 정말 싫어.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애는 더 싫어. 이사 와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 정없기는. 그리고 너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구 의지하면서 살라 그래? 누구 의지하긴? 엄마 의지하지. 나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밥 차려줘. 내일 모레 40이 되는 딸이 찰떡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케이 했대? 나는 잘 몰라. 온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요즘엔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이러잖아. 요새 애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해? 그러게. 근데 자기들이 온다는데 뭐. 언니 딸내미도 같이 살잖아. 아주 온 가족이 한 아파트에 다 모였네. 주말이라 딸이 외출하고 없었는데 이웃이 딸을 찾아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니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가네. 어머나 그래?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럼.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떡해. 에이 그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딸이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딸밖에 없대잖아. 그리고 아들도 가까이 살면 언닌 든든하긴 하겠어. 하지만 그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부터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이사 오면서부터 김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삑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첫째 손자 우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큰 손자는 신발장 앞에 책가방을 벗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작은 손자에게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죠. 한 달 전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아들네.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퇴근 시간과 손주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김 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을 먹이면 7시 반쯤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길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띵동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학원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6시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작은 손자도 갑자기 하원 시간을 당겨서 김 씨가 손자를 데리러 아파트 앞까지 나가야 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3, 4시면 집에 있는 김 씨이기 때문에 바쁜 아들네를 위해 지금까지 쭉 손자들을 저녁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나와서 잠깐만 애기 좀 보고 있어봐. 아, 왜? 우연이한테 보라고 해. 우현이는 숙제해야 된대. 잠깐만 봐줘. 애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야 엄마가 밥을 차릴 거 아니야.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모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라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떠맡기려고 온 거라고 했지? 얘가 우연히 들어. 목소리 안 낮추니? 아, 엄마가 그렇게 자꾸 봐주니까 오빠가 당연하게 맡기잖아. 그러는 너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잖아. 너도 엄마 보모 노릇 시키면서 뭘 그래? 김 씨가 느끼기엔 손자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죠. 나 요즘 진짜 예민한 시기거든. 근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지 애들이 드나든지 한 달 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는 김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우현아, 씻어야지. 네. 내복은 어디 있어? 김 씨가 묻자 소파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뒤져서 잠옷을 쏙쏙 꺼내는 손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 성격의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을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만 해주고 어수선한 집안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둘이 같이 치우면 30분이면 할 텐데. 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옷들이 신경 쓰였던 김 씨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바빠서요. 집이 넓어 보이네요. 처음에는 제 살림 건든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살림살이를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때그때 치우지는 못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한번 해주었더니 그 뒤로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듯도 했죠. 김 씨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데다가 아이들도 봐주고 두 집 살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어머니 덕분이다 하던 아들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서운해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자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옆동이라서 바깥에서 보면 김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보일 정도니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파. 뭐 해줄 거야? 집에는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가 퇴근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김 씨가 뒷바라지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크다 못해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좀 차려놓을 수는 없어? 엄마도 좀 쉬자. 네 나이가 이제 40이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서는 자식이 어리나 늙으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식이나 아닌 자식이나 똑같았고 말이죠. 뭘 하든 엄마부터 찾는 자식들.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운 것이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나 싶다가도 모두 다 쫓아내고 혼자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도 편히 쉬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때마저 김 씨가 아닌 자식들의 쉬는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 어쩐 일이야? 현관문을 여니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싶었는데 용건이 황당했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갔다가 내일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몇 주 전에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더니 놀러 간다고 대뜸 김씨네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김씨네 집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봐? 김씨는 동물은 질색했습니다. 소스라치며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진주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해? 똥 오줌은 어떻게 하고? 새끼라서 그렇게 많이 안 싸요. 엄마가 못하시면 진주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가. 내일 들어올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헛짓거리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서 사는 거잖아. 뭐?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해. 뭐? 아, 됐다. 얼른 놓고 가봐. 남매가 말을 섞었다 하면 저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어릴 적이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나이 먹어도 둘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매가 그러는지, 우리 집 남매만 그러는지. 김 씨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싸우기 전에 아들을 보내버리는 게 맘 편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강아지를 보며 착잡해하는데 딸이 짐을 챙겨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내일 와. 어디로 놀러 가길래 내일 오니? 강릉. 강릉? 그러자 딸이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도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지. 바로 얼마 전에 김 씨가 TV를 보며 강릉 바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무심한 딸은 그걸 뻔히 알고도 주말에 엄마 데리고 강릉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저렇게 친구들이랑만 쏘다녔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아지는 맡기고 가면서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엄마한테 한 번을 같이 갈까 묻지 못하는지. 말만이라도 말이죠. 어쩜 가까이 살면서 말이라도 한 번 안 꺼내는지. 딸은 서운한 김 씨는 아랑곳 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그리고 강아지와 둘이 남겨진 김 씨. 5분도 안 되어 똥을 싼 강아지를 본 김 씨는 질색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아무도 없어서 쉴 수 있긴 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찮은 일, 곤란한 일은 모두 김 씨의 차지였지만 그런 김 씨를 챙기는 자식은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외로웠죠. 그리고 얼마 안가 김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김 씨는 몸도 좋지 않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주야. 엄마 몸살이 났나 어쨌나. 기운이 없다. 그래? 근데 엄마, 이거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거야? 김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동안 딸이 흰 셔츠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셔츠인데 입고 있었죠. 아, 아직 안 맡겼어. 뭐?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이거 어떻게 그럼? 보기엔 괜찮은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아, 뭐가 괜찮어. 쭈글쭈글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맡기면 아, 내일이라니까 면접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딸에게 김 씨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하던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는 면접에 쓸 거였으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맡겨준다며.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김 씨는 딸의 마지막 말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다 해주니까 아들도 딸도 뭐든 해달라고 했던 것이구나. 김 씨가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아들도 딸도 스스로 해야 했을 일이었고 가까이 살기 전에는 다 알아서 살아왔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딸은 구겨진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며 투덜대고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김 씨는 둘째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로 갔고 큰 손자가 오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축축 처지니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도 차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딱 그것만 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큰 손자에게 동생을 돌보라고 말한 뒤에 한참을 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먼저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더니 집골을 보고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안 꼴이. 그래도 계시면서 뭐라도 좀 해주시지. 두 아이가 어지럽힌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쫓아다니며 치웠을 텐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애들만 둘 수 없어서 와 있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요. 너희만 일하니? 엄마도 새벽부터 일해. 아, 알았어요. 그럼 엄만 갈게. 김 씨는 기운 없이 대답하고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삐져있던 딸이 어느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얼굴 부어서. 계란 3개만 삶아줘.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그것마저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 몸 안 좋다. 아, 그러기 내가 오빠네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하러 가서 애기들 뒤치다꺼리에. 냄비에 계란만 넣으면 되는데 좀 해줘. 오빠랑 나랑 차별해?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모든 순간이 후회되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드러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계란 타령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이 잘 안 됐는지 딸은 짜증을 내고 아들 며느리는 애 있는데 강아지 똥 안 치워놨다고 투덜투덜. 김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는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우울증이야. 기운 없고 그런 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다며. 그래,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갱년기 올 때는 지났고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인생을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언니 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언니도 그 나이에 돈도 벌고 그러면 돈 쓰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 돈 벌어서 다 얻다가 쓸라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가려고? 그 말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말 나온 김에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갔다 오자. 강릉? 그래.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좀 나다녀. 그래. 네 말도 맞다. 다음 주말 어때? 그렇게 빨리? 무슨 해외여행가? 3시간이면 도착하는 데야. 너무나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을 자식들이 안 데려가 준다고 못 간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날 저녁 외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겠다기에 거실에 큰 상을 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김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여행 가. 갑자기 웬 여행? 어디로? 누구랑?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동에 802호 사는 아줌마 알지?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어? 밥은? 네가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면 되지. 아, 귀찮은데. 아, 엄마.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애엄마랑 저랑 어디 가는데. 애들 봐주셔야 하는데. 강아지랑. 또? 오빠는 애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키울 시간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던가. 우리 집에서 개냄새나.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아. 또다시 지겨운 반복이었습니다. 엄마. 여행을 한 주 미루면 안 돼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로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다 같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진성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어디 맡기고 갔을 거고, 진주 너도 혼자 살 때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잘 살았잖아.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진성이 너네는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오지 마 이제. 진주도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석사포처럼 내뱉는 김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은 건 너희가 다 치워. 다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두고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게 김 씨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제 팔자를 제가 꼬았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부럽다고 누가 말했는지 붙잡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가끔 봐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부대끼며 사니 서로 서운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나중에 늙었다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인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 무한히 대가 없이 줄 수 없다면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딸은 슬그머니 김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들네는 안 사돈이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한 모양이었고, 딸도 김 씨에게 밥 줘라, 뭐 해줘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애들 봐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빠 혼자 계셔서. 엄마도 이제 가보셔야 된다 그래요. 엄마, 화 풀렸어? 나 없어진 옷이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돼. 김 씨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놨다. 모두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립할 집 구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나 지금 수입도 없는데. 말이 왜 안 돼? 그전에는 혼자 잘만 살았잖아. 그리고 여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니까 모아둔 돈도 얼마 안 썼을 거 아냐. 진성이 너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갈게.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화나셨던 것 때문에 아직도 안 풀리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고 편히 쓰라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못 부르게 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식당도 사람도 구해서 이제 일해서 손 뗄 거고, 너희한테도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니 남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너희 둘도 되도록이면 좀 떨어진 데서 살아.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은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봐라. 다들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진짜 서운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멀리 살면서 앞으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서 살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빨리 이사할 거니까. 너희도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이 모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자초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 가끔 보면 반갑고 그리운 옛날의 사이를 되찾을 수 있겠죠.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이제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아니,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저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데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해.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71세 윤희순 씨입니다. 윤 씨의 30대 후반 아들 정민우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윤 씨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애틋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도 아끼고자 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니 어느새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해진 것이죠. 애초에 결혼해서 떠난 자식에게 헌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고맙다고 효도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가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큰 비극은 아들네에게 아이가 생기고 윤 씨가 도와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 씨도 아들을 결혼시키며 자식들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고 쓸데없이 섭섭해하지도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새로 생긴 식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 빌라 뒤쪽에 주차장에 대는 거 알지? 네.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하지만 윤 씨는 아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을 갔던 아들 내외가 윤 씨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온 아들 부부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윤 씨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주차선에 맞춰서 차를 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 텐데 좀 더 쉬지. 점심 먹고 부산도 가봐야 해요. 부산에? 오늘 바로? 그렇죠. 그래야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죠.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해야 하고요. 윤 씨와 아들의 신혼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돈네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네 집에 인사를 하러 왔으니 부산도 안 갈 수 없죠. 아이고, 사돈이 엄청 기다리시겠네? 얼른 밥 먹고 가야지. 네. 며느리가 짐을 꺼내려는지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도 같이 들어주려고 보니 며느리가 트렁크에 있던 큰 쇼핑백을 안쪽 구석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잘 모르는 윤 씨가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쇼핑백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짐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 앞에 있던 작은 쇼핑백을 하나 집어들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올라가자. 배고프지? 윤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미리 아들에게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차린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오는 며느리이기에
윤 씨가 많이 신경을 썼죠. 아, 이거 먼저 받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앉기 전에 아까 꺼낸 쇼핑백을 윤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산 거예요. 유럽으로 다녀온다더니 웬걸 선물을 사온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보니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것과 같은 메이커 같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와? 이 돈으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지.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안에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보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곱다. 혜지가 고른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안 사둔 것도 샀지? 당연히 샀죠. 걱정 마세요. 트렁크에 있던 커다란 쇼핑백을 떠올렸습니다. 크기를 보자니 스카프는 아닌 듯 했고 며느리가 들고 들어온 핸드백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잠시 떠올린 유 씨는 이내 고개를 빠르게 휙휙 저었습니다. 잊지 않고 챙겨준 아들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스카프를 안방 침대에 곱게 올려놓고 나와서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혜지야, 어때? 맛있지? 아,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많이 먹고 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네, 둘 다 일하니까 제대로 차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갈 때 좀 싸주세요. 김치도. 식 올리기 2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해먹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한 끼에도 김치를 여러 종류를 꺼내서 먹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멀리 계시니까 혜지가 힘들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 지금 부산 내려갈 거면 반찬은 다음에 싸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메시지 보내줘. 알았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은 반찬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담은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아들이 반찬을 가져갔죠. 퇴근할 때 빈 반찬통을 들고 윤 씨에게 들리면 윤 씨가 새로 한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잘 먹겠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윤 씨 혼자 먹을 땐 간단히 차려 먹는데 아들 내줄 반찬들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하나 맞추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 서로 챙겨주며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찬통을 채워주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반찬을 가져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들이 퇴근길에 윤 씨에게 들렀습니다. 왔니? 그러자 말없이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식탁 위로 탁 올려놓는 아들. 윤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그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희한한 대답이었습니다. 여태 받아간 반찬들은 다 뭐였는지 의아했죠. 여태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저희 집 아침밥도 안 먹고요. 저녁도 거의 밖에서 먹거나 시켜 먹어요.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다 썩어 있는 거 제가 아침에 통 씻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윤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가길래 잘 먹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혜지랑 싸우고 매번 반찬통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요. 윤 씨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 아들. 윤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 것이 꼭 윤 씨의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만 윤 씨도 달라는 반찬을 힘들게 해서 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싸달라고 했잖아. 왜 여태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까지 준 반찬들 다 버렸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찬 주면 밥만 해서 먹으면 될 것 아니야? 집에서 밥을 해야 먹죠. 혜지가 안 차리면 너라도 차려서 먹으면 되잖니? 저도 퇴근해서 힘든데 그냥 시켜 먹는 게 더 편해요. 아들의 대답에 이번엔 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로는 지금 윤 씨의 심정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떠안겨 준 것도 아니고 달라길래 열심히 만들어줬을 뿐인데 왜 자신을 눈치 없고 이상한 엄마를 만드는지. 그럼 우리 서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네. 얼마나 감정 낭비, 노동 낭비, 시간 낭비냐? 앞으로는 안 줄게. 진작 좀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아,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하니까 죄송해요. 윤 씨는 아들이 참 야속했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고지곳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건 무슨 예의인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애둘러 말했다면 눈치껏 안 줬을 텐데 말이죠. 반찬 버리는 일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을 것을 생각하면 윤 씨의 속이 새카매졌습니다. 며느리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가져간 아들의 탓이 컸습니다. 이 일을 친한 모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요즘엔 김치나 반찬 싸주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대잖아. 그걸 뭐하러 여태 해줬어? 나도 우리 아들, 딸 절대 반찬 같은 거 안 해다 줘. 애들도 다 싫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괜히 그랬나? 윤 씨가 궁시렁거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 지난번에 저기 삼거리에 세탁소 언니 있지? 복날이라고 닭 삶아서 아들네 갔다가 쫓겨났대잖아. 뭐? 쫓겨났다고? 아들이 쫓아냈대? 아니, 뭐 진짜 발로 뻥 차서 쫓아낸 건 아니고 얼마나 질색하던지 그 냄비 그대로 들고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말없이 찾아간 거야? 글쎄, 그 언니 말로는 말하고 찾아갔다고 하던데.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려고. 자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가 뭐 해다 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지. 늙은 엄마들은 괜히 힘 뺄 필요 없어.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사 먹겠어? 우리 때랑 같나?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적었으니까 이렇게 반찬 해다가 나누는 게 정이고 사랑이지만 요새는 널리고 널린 게 맛있는 음식이잖아.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잘 안 먹게 되니 이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했더라도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그걸 다 버린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가 들어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꿍한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지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입덧은 안 하니? 조금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여전히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지 않으니 친밀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아니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필요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출산 후에도 안사돈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직접 도와준다고 했으니 더더욱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리가 없었죠. 아들네 가정에선 윤 씨가 서 있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고,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고 그 뒤로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돈 계시지? 네. 다음 달에 내려가신대요. 그래. 알았다. 처음에는 아이도 보고 싶고 아들네도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도 점점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싫다는데 꾸역꾸역 얼굴 들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사돈이 부산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어쩌다 아들이 초대하면 가끔 얼굴 한번 비추고 서둘러 돌아오고 했습니다. 가봤자 애기 안고 시어머니 맞이할 며느리만 좌불안석이었죠. 그렇다고 친정엄마처럼 윤 씨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다가는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도 그 옛날엔 그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안 보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소식 들으며 그렇게 먼 친척처럼 살았습니다. 차 타고 30분이면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는 조금 더 원만해졌습니다.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 가끔 전화통화할 때도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휴직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던 며느리도 다시 회사에 간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멀어도 어찌어찌 애기 키우며 일하며 잘 사는 듯해서 걱정은 덜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제 가정 저희들이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손자가 두 돌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말에 건우 좀 봐줄 수 있어요? 손자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묻는 아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윤 씨에게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저희가 2년 넘게 휴가 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다가와서. 애기는 못 데리고 가는데야.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요. 그러긴 할 듯했습니다. 애가 있으면 무엇이든 애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도 애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듯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일까지 하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윤 씨가 한번 봐주는 게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루 봐주면 돼? 2박 3일인데.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그럼 다음 금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윤 씨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죠.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처음 윤 씨에게 맡기고 간 아들은 불안한지 자꾸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밥도 먹였고, 이제 씻기고 재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놀아. 윤 씨도 건우가 막상 집으로 왔을 때는 조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돌봐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였습니다. 금세 적응이 됐죠. 여러 번 전화하던 아들은 잘 지내는 건우를 확인하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죠.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애가 걸어다니니 너무 활발하기도 하고 가구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 무서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먹을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2박 3일 동안 아들 며느리 맘 편히 쉬었을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건우가 잘 지낸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아들도 며느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 테니까 휴일에 놀러도 갔다 오고 해. 너무 좋아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뱉어버린 그 말. 이 말을 윤 씨는 얼마 못 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처음엔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더니 나중엔 다음날 데리고 간다고 하기도 했고 그 횟수가 윤 씨가 생각하기엔 너무 잦았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 가끔씩 돌봐주는 것을 생각했던 윤 씨는 요즘 아들네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들려 윤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 씨가 문가를 쳐다보았는데 건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잠을 좀 설쳐서.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아, 건우 아빠가 그냥 들어가서 건우 놓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요. 며느리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건우가 무슨 택배 상자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주었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건우를 윤 씨 침대 위에 앉히고 돌아서려는 며느리를 윤 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언제 데리고 가려고? 이따가 건우 아빠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전 좀 급해서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와 둘이 횡하니 남겨진 윤 씨는 황망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애 좀 봐달라고 연락할 때 몇 번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겨진 아이 혼자만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딜 간대니? 아이를 안고 중얼거린 윤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건우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윤 씨가 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우에게 해줄 반찬거리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며 윤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참 좋은 부모 되기 너무 힘드네.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와 건우를 두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온 아이를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윤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 윤 씨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과하게 서운했습니다. 삐삐삐. 오늘은 깨어 있었지만 주인 있는 집 밖에서 들리는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달가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저 소리가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엄마 오늘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저희 지금 건우 놓고 나가봐야 되는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처음에 건우를 맡길 때 조심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도 10분 안에 나가봐야 돼. 그러자 아들이 무척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엄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야. 아들이 곤란한 듯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윤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애를 좀 데리고 다녀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맡기고 너희만 다니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렇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편한 것만 찾아? 나도 시간 날 때 봐준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요즘 너희들 보면 애는 내가 다 키우는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도 구겨졌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오늘 약속 취소 못해. 지금 나가야 해. 다 같이 가는 거고 돈도 다 냈어. 얼마요? 제가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니? 엄마도 엄마 일정이 있는 거잖아. 선약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윤 씨도 이제는 슬슬 화가 났습니다. 선약은 저희죠. 언제는 애기 맡아줄 테니까 놀러도 다니고 하라면서요. 그게 이렇게 자주 맡기라고 했던 거니?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들어와서 애만 놓고 가고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맡겨버릇하니까 주말에 애 보기가 더 힘든 거야. 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아, 애기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부모들은 휴가 때 애기 데리고 갈 만한 곳부터 찾는다던데 어째 너희는 거꾸로니? 윤 씨가 한 소리 했더니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씩씩대며 건우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도 나갈 준비를 하다 말고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역시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애를 봐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고 안 봐주면 역정을 내니 괜히 여태 고생하며 돌봐준 듯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쌌죠. 그 뒤로는 빈정이 단단히 상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주말에 몸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본 편안함이 너무 달콤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 아들이 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과했어요. 예약해둔 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상하셨죠? 아들이 사과를 하니 오히려 윤 씨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연락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대로 연락하고 갈게요. 자주 맡기지도 않고요. 그러니 윤 씨도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자주 맡기지도 않고 올 땐 연락을 한다고 장담을 했으니 그 말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번 주에 건우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금요일 밤에 맡겨서 토요일 오후까지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해서 바로 건우 데리고 갈게요. 마침 주말에 일정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건우를 데리고 윤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건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윤 씨가 아이를 건네받아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우 엄마는? 건우 엄마도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요. 알았다. 아들은 현관에서 곧바로 뒤돌아 나갔습니다. 건우야, 오늘은 할머니랑 놀자.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건우의 발에는 신발 한 짝만 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낮에 산책이라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신발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이 주차장에 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떨어져 있을까 싶어 뒤쫓아가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잘 됐지. 애 맡길 데도 없어서 혜지 네가 힘들어했잖아. 그리고 둘째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엄마랑 멀어져서 좋을 거 없지. 나 이제 출발해. 집으로 갈게. 짐 다 쌌지? 응. 일단 내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돼. 그래. 출발할 준비하고 있어. 바로 가게. 아들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윤 씨는 아들의 통화 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아들의 차는 떠나버렸고 윤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 택시를 탔죠.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정신이 번쩍 든 상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참 허무했죠.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고 둘이 함께 놀러를 가는 듯 했고 아마 윤 씨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둘째가 생겨서 그 아이도 맡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아들 며느리가 있는지 며느리는 남이라 그렇다 쳐도 아들은 어떻게 지 엄마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 앞에 내린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안고 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떠밀었습니다.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미운데 손자라고 어여쁘기만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띠링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엄마. 뭐예요?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너 회사에 일 생겼다는 것도 거짓말이잖냐?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하다고.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네가 더 나빠. 네가 엄마를 존중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나도 이제 너네 존중하네. 아니, 예전처럼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 하자. 그것도 싫다면 나도 이제는 연락도 안 할란다. 이제 하나도 안 아쉬워. 그리고는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윤 씨가 여태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애를 맡기지도 않았겠죠. 둘째고 뭐고 윤 씨는 봐줄 생각을 싹 접었습니다. 그동안 호의로, 사랑으로 도와준 것인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서글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자식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것도 알고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그러니 윤 씨도 이제 더 이상 아들 걱정은 하지 말고 윤 씨 본인이나 걱정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후련했습니다.